여러분, 요즘을 두고 말입니다. 위기 중의 위기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위기들 있잖아요. IMF 외환위기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 작게 보면 닷컴 버블의 위기도 있었고요. 카드 사태도 있었고요.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코로나19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다 통틀어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요, 그 어느 위기보다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라는 그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세계 경제는 꼬꾸라지고 있어요.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올 1월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4.4% 성장을 한다고 했다가 4월에는 3.6%로 낮췄거든요. 무려 말입니다. 0.8%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춘 거예요. 게다가 한국 경제는 1월에는 3% 정도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4월에는 무려 0.5%포인트를 낮춰서 2.5%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에게는요, 최악이라는 겁니다. IMF 때만 하더라도 이게 위기 이러면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위기였습니다. 선진국은 좋았단 말입니다. 선진국은. 그렇기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환율이 올라가고 수출이 많이 나가니까 사실상 이 수출에 대한 경상이익은 훨씬 컸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1994년에서 1997년까지 1994년에서 1997년입니다. 외환위기가 오기 전이에요. 경상적자가 48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서 1999년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가 한창일 때예요. 이때는요 616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94, 95, 96, 97 4년 동안에 경상수지 적자를 2년 만에 넘어서고도 한참 많이 남는 흑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간의 적자를 단숨에 메꾼 거죠. 그만큼 성장의 일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쉽게 말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는요 11.4%밖에 안 됐어요. 11.4%. 굉장히 낮았죠. 11.4%.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50%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1.4%고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재정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파산이 나서 금융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게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요. 대한민국도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11.4%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더 보면 여러분,
금융위기 때는요,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0.7, 그냥 0.7%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2010년에는요 6.5% 성장하는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V자 반등을. 그리고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에 마이너스 5.5%의 성장률이 1999년에는요 11.3%라는 성장률로 V자 반등을 이뤄냈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는 큰 덕이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때는 국민들의 어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IMF 때도 또 금융위기 때도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등이 쉽게 말하면요,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역수지가 작년 12월부터 시원찮습니다. 작년 12월에도 4억 3천만 달러의 적자였지요. 올 1월에는 47억 3억 달러가 적자, 3천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8억 9천만 달러의 어떤 깜짝 흑자를 냈는데 3월 달에는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거의 1억 2천만 달러의 적자, 4월 달에도 26억 6천만 달러, 5월 달에는요 5월 20일까지 48억 2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올 들어서만 지금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5월 달도 이대로 가면 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수출이 적자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쌓이면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오는 겁니다. 적신호가. 게다가 국가 부채 비율은 지금 50%예요.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번에는 외환위기하고도 다르고 금융위기하고도 다르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 1970년대 오일쇼크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계속 터져나와요. IMF 때처럼 세계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금융위기 때처럼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1970년대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없다. 당시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이 모두 10%를 넘는 악몽을 겪었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미국은 4월 달이 8.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미 70년대에 육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통화량도 어마어마하게 불어서요. 거품이 굉장히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게 세계 경제의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여러분도 아는 살인적인 물가 20% 안팎이었어요. 최고치는 1980년에 28.7%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되는 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면서 오는 사회적 혼란이 그 당시의 사회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가 쉽지 않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바로 1970년대 같은 오일쇼크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시장의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요. 실제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가 더 위험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100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사태는 134.4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게다가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IMF 외환위기 때를 100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를 128.5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나 혹은 경제에 미치는 체감도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위기가 지금 쭉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2021년, 2022년을 겪으면서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우리 경제에 아주 최악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위기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는요.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2022년이 들어서면서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소비는 소비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소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1970년대식 오일쇼크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 여기를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는요.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옛날처럼 세계화 하면서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아니면 서방이든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하는 모양새예요. 주요국 리더들이 예전에 비해서 국제 간 협업에 의해서 위기를 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국 우선으로 이 위기를 넘어야 되겠다.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는 4분 5열이 됐습니다. 사사건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갈라치기 때문에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게다가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이렇게 4분 5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위기를 넘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망해야지 내가 권력을 잡아 이런 생각으로 지금 모두가 다투고 있으니 그거야말로 나라가 망조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지금은 이미 서막이라고 하잖아요. 저성장이 2.7%고 고물가가 4.5%까지 올라가니까 저성장 고물가의 조짐 이게 만약에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예, 대한민국 경제 진짜 어려워집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경제 위기를 막는 데 급급할지도 모른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행인 것은 재계가 1060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재계의 투자가 일어나면요,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일자리는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고 저성장의 어떤 카테고리가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을 흑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놓치잖아요.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말입니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투자라는 것 이거 자체가 오히려 세계 경제가 나쁠 때 투자를 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이게 투자의 매력인데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면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도 이게 영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위기라는 것은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게 따르는 정책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가 닥칠까 사실은 두렵습니다.